2025년 12월 초 새벽 4시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곰팡이 핀 벽지를 타고 줄줄 흘렀어요.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창틀 아래 깔았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 다은이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안아 올리니 작은 몸이 불덩이였습니다. 해열제를 사야 하는데 지갑엔 1,000원짜리 2장뿐이었어요. 지우는 낡은 패딩을 벗어 다은을 감쌌습니다. 월세는 2달이나 밀렸고 전기세 때문에 보일러도 꺼둔 지 오래였어요. 새벽 4시 반, 지우가 아픈 아기를 업고 도착한 곳은 새벽 채소 시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까지 배추 상자를 나르고 양파 껍질을 까야 일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양파를 씻느라 손가락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은이 목에는 연노랑 베네저고리가 감겨 있었어요. 그 위에 매화수가 놓인 작은 손수건이 가슴 쪽에 꼭 접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침 8시 반, 시장 일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다음 일터로 달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시장 냄새가 날까봐 화장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거운 국통과 밥통을 나르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눈초리였습니다. 다은이 울까봐 틈만 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달랬어요. 취객이 던진 접시가 지우 발치에서 깨졌습니다. 관리자가 달려와 눈을 부라렸어요.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 지우는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당장 내일 분유값이 없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느라 손은 터져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은 국을 몰래 통에 담았어요. 오늘 먹을 유일한 한 끼였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일한 지우의 발바닥은 불타는 것 같았어요. 골목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아기 기침소리 밤새 나던데 이거라도 먹여봐. 할머니가 건넨 귤 2개. 하루 종일 무시당했던 지우에게 처음으로 닿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서 지우는 귤을 반으로 쪼개 다은의 갈라진 입술에 과즙을 발라줬습니다. 핸드폰에 월세 독촉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입니다. 못 내면 나가세요. 달력엔 다은이 예방접종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바람소리, 기침소리, 문자 알림음이 겹쳤습니다. 지우는 다은을 으스러지도록 꼭 안았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 내일도 버텨야 해.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에서 두 모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 10시였습니다. 장례식장 일을 마치고 나온 지우의 얼굴은 흑빛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꼬박 18시간을 일한 날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다은은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지만 찬바람을 맞자 다시 콜록콜록 기침을 시작했어요. 골목길은 이미 하얗게 얼어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운동화로 조심조심 얼음을 디뎠어요. 한 발만 삐끗해도 아기와 함께 넘어질 것 같아 발가락에 힘을 꽉 줬습니다. 그때였어요. 전봇대 아래 쌓인 쓰레기 봉투 옆에서 검은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두툼한 가죽 지갑이었어요. 지우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터질 듯 두꺼워 보이는 게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새벽 골목엔 지나가는 사람도 지켜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꿀꺽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지갑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런 5만원짜리 지폐가 빼곡했어요. 대충 봐도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이 돈이면 2달 밀린 월세 낼 수 있어. 다은이 병원비도 되고 따뜻한 새 이불도 살 수 있어. 지갑 안쪽을 보니 명함이 보였어요. 태강그룹 회장 강태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은이 칭얼대며 몸을 뒤척였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다은의 가슴에 접힌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화수가 놓인 그 작은 손수건. 지우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 출신인 지우가 가진 유일하게 깨끗하고 당당한 물건이었어요. 지우는 손수건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도둑질한 돈으로 널 키울 순 없어. 지우는 지갑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반대 방향, 지구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눈길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자 발이 꼬여 지우는 그만 빙판 위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깨질 듯 아팠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지구대에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면 어쩌지?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안 믿어주면 어쩌지? 지우는 지구대 문 앞에서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당직 경찰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경찰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길에서 주웠습니다. 주인 좀 찾아주세요. 경찰은 지갑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이 꽤 많은데 혹시 손댄 거 아니죠? 지우의 가슴에 억울함이 못 박히듯 박혔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쓸 거였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머쓱한 듯 연락처를 적으라고 종이를 내밀었어요. 지우는 곧 끊길지도 모르는 핸드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주인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여전히 의심이 묻어있는 말투였어요. 지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도망치듯 지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을 돌려줬다는 뿌듯함보다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반지하 방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다은이 연노랑 벤의 저고리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비록 몸은 춥고 배는 고팠지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다는 것. 오늘 지우가 지켜낸 것은 지갑이 아니라 바로 그 양심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지우는 다은을 꼭 끌어안은 채 불안한 잠을 청했어요. 지갑을 돌려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우의 삶은 더 나빠졌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새벽 시장 일도 위태로웠어요. 집주인의 문자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12월 31일까지 안 내면 짐 다 내다 버린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중앙경찰서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구대도 아니고 경찰서라니. 지갑 주인이 직접 오셨어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은을 포대기로 꽁꽁 싸맸습니다.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비 1,500원도 아까웠으니까요.
경찰서는 지구대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마치 지우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3층 접견실로 가세요. 짧고 무뚝뚝한 안내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여기저기 얼룩진 패딩.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미술품. 접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안쪽 소파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넘겨진 회색빛 머리,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 코트, 손목의 시계는 지우가 1년을 일해도 못 살 명품이었어요.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그리워한 사람 같았어요. 앉으세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강태욱입니다. 태강그룹 회장이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강그룹이라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 대기업이었거든요. 지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욱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지만 왜인지 슬픔도 느껴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태욱의 시선이 이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의 가슴에 접혀있는 매화수가 놓인 손수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기가 귀여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다은을 감싸며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은이 칭얼대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손수건이 툭 떨어졌어요. 매화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접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손수건. 태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그 손수건 어디서 났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이 걸린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어요. 옆에 있던 정연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도 손수건을 보더니 순간 얼어붙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설마.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우에게 내밀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에는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 똑같은 연노랑 베네 저고리가 있었어요. 접힌 손수건에 매화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같았어요. 매화의 모양도 수의 위치도 심지어 살짝 삐뚤게 수놓아진 각도까지. 이건 분명히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정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렀습니다. 실종된 우리 딸. 태욱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 베네 저고리와 손수건은 아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딸을 위해 한 땀 한 땀 쑤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딸이 가진 물건을 다은이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물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태욱이 다시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움켜쥐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가 고아원 퇴소할 때 받은 거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욱과 정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DNA 검사를 한 번만 해주세요. 태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병원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욱이 명함을 건넸어요. 지우는 명함만 받고 일어섰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접견실을 나왔어요. 며칠 뒤 태강그룹 후계자 강민재가 결과를 조작하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태욱의 조카였어요. 10년 동안 후계자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욱에게 딸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재단 복도를 걷던 지우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 여자 봤어? 완전 꽃뱀이래. 아기 이용해서 동정심 유발한데.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고아원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사진도 몰래 찍혀 단체 카톡방에 퍼졌어요. 사기꾼 실물. 회장님도 속았음. 메시지가 100개, 200개씩 쌓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야, 너 인터넷에 나온 사기꾼 아니야?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갑을 주었을 뿐인데,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때 강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조용히 사라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5천만 원이면 다은과 몇 년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후회할 거예요. 민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그때 내부 감사팀의 최현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태강 나눔재단 감사팀입니다. 전직 수사관 출신이에요. 현석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강민재 상무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합니다. 이중으로 검사하세요. 증거를 남겨야 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체열을 했어요. 빨간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지우는 곧바로 두 번째 병원으로 갔어요. 가명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재가 태욱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회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 여자가 진짜 딸이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 자리는요? 제가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태욱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최현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석은 즉시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민재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 병원 검사가 중요해요. 조심하세요. 지우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화수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 매화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태욱과 정연, 지우와 다은, 그리고 강민재가 둘러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여유롭게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받아왔다며 회장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태욱이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그 순간 태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선명한 글씨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연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태욱이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소리쳤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두 번째 병원에 접수 중이었습니다. 병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두 곳에서 검사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때 최연석이 나섰습니다.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지우 씨와 함께 준비한 진짜 결과입니다. 봉투 겉면에 두 번째 병원의 공식인이 선명했어요. 태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려온 답이 이 안에 있었으니까요. 봉투를 뜯는 소리가 났어요.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태욱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이가 60이 넘은 회장의 손이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태욱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 친자 확률 99.99%.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연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말 우리 할인이야.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욱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24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내 딸이었어. 태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났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흰머리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원장님. 정연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김영숙은 지우가 있던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그 중에 지우도 아니 할인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창고를 다 뒤져서 이걸 찾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원장이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이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과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사진 한 장을 골라들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어요. 연노랑 베넷 저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매화수 손수건이 선명히 보였어요. 이 아이가 2001년 1월에 우리 고아원에 왔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고 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누군가 아이를 놓고 갔어요.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이 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베넷 저고리와 손수건만 꼭 쥐고 있었어요. 원장이 실종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긴급 실종. 강아린, 여아 3살. 2001년 1월 2일 오후 3시 실종. 연노랑 베넷 저고리 착용. 매화수 손수건 소지. 오른쪽 팔에 작은 점. 제가 이 전단지를 보고 아이가 할인이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지 마시오. 실종 신고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돈을 줬어요. 입막음 비용이라면서 5천만 원.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무서웠어요. 아이를 해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장이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그 남자가 두고 간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인 처리 완료, 고아원에 맡김. 더 이상 찾지 못할 것. 날짜는 할인이가 실종된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 원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 지금 생각해보니 강민재 씨와 닮았어요. 모두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태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니겠지. 하지만 내 동생은 가능하지. 태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 딸이 없어지면 동생의 아들인 민재가 후계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마 아버지가.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내 동생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제 진실은 확인할 수 없어. 태욱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최연석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결과 바꿨어? 네. 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좋아. 돈은 약속대로 줄게. 민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녹음이 이어졌어요. 캠페인 무대 설치 볼트를 풀어놔. 사고처럼 보이게 해. 살인 미수였습니다. 회장실이 얼어붙었어요. 태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대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내 딸을 2번 죽이려 했어. 25년 전에도 지금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연이 할인을 꽉 안았어요. 24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인아, 우리 할인아. 정연이 펑펑 울었어요. 할인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사람에게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욱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보안팀 올라와. 민재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새벽 5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 씨, 체포영장입니다. 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살인미수 예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였어요.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타는 순간 민재는 회장실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태욱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슬픈 눈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하리는 태강그룹 회장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넓은 정원에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봄이 되면 푸르를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하리나. 정연이 하린을 안았어요. 태욱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하리나.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맞구나. 태욱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었어. 60살 회장이 29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널 찾았어. 매일매일 찾았어. 하지만 못 찾았어. 아빠가 못 지켰어. 하리는 그런 태욱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모를 원망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정연이 하린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국밥, 정성스러운 반찬들. 하린이 한 입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하린이 울며 웃었습니다. 24년 만에 먹는 엄마의 밥이었어요. 아니, 처음 먹는 엄마의 밥이었습니다. 기억나는 한 엄마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태욱이 하린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연노랑 문이 있었습니다. 하린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방이야. 내가 어릴 때 쓰던 방. 태욱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방이었어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 장난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25년 동안 이대로 뒀어요. 매일 청소했어. 정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침마다 이 방에 와서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어. 내가 언제 돌아와도 깨끗한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매년 내 생일이면 여기서 케이크를 불었어.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촛불 하나씩 늘려가면서 4살, 5살, 29살까지. 하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3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삐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린이 그림을 만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 내가 3살 때 그린 거야.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태욱과 정연, 그리고 어린 하린. 3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부모와 함께 웃던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정연이 하린을 안았습니다. 다은이 방을 구경했어요. 기어다니며 장난감을 만졌습니다. 곰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다은아, 그거 엄마 거였어. 하린이 말했어요. 다은이 인형을 안고 웃었습니다. 까르르르 웃는 소리가 방을 채웠어요. 며칠 후 태강 나눔재단 사무실. 하린은 결국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아동 가족 지원팀이었어요. 첫 출근날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하린 팀장님 환영합니다. 하린은 이제 강하린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태욱, 정연, 다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노랑 베넷 저고리와 매화수 손수건도 함께 뒀어요.
이 매화는 이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었어요. 하리는 첫 번째 케이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울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알았어요. 그 아픔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린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게요. 금실 매화 한 점.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실이었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매화였으며 이제는 또 다른 가족들을 찾아주는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한지우는 눈 오는 밤 지갑 하나를 돌려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24년을 이어온 인연을 다시 묶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진짜 내 것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에서 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골목에서 지우가 지킨 건 지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인이 되찾은 것은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시작된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 그 양심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눈 오는 새벽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자신을 잃지 마세요. 버티는 사람에게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계신 지역이나 듣는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우리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